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CBDC, 우리가 문제 삼는 CBDC는 뭐죠? 뭐 세 가지 뭘 만족해야 되지? 중앙이 발행하고,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디지털 형태여야 되죠, 그죠? 어떤 것이 CBDC나 이런 거 나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CBDC가 바로 지정학적인 CBD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정학적인 CBDC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은 이게 나오면 국제 질서가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스템을 특별히 부르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1971년도 금태환이 이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중지되기 전까지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르거든요. 어쨌건 1944년도에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동맹국들 대표가 730명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국 대표 여러분 다 아는 그 메이너드 케인즈하고 미국 대표 덱스터 화이트가 3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새로운 시대의 국제 질서에 사인을 했어요. 나머지는 거의 사실상 들러리였고 이 둘이 만들었어요. 19세기까지의 월드 오더는 몇몇 개의 서구 제국들이 지구를 이게 분할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하고 다른 제국과의 관계에서는 특수한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주종 관계죠. 아무래도 중심부하고 주변부가 있고 종속 관계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들의 전쟁이었고 형태상 맞아요. 제국주의라고 본 거예요. 원인도.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퀘션이에요. 퀘션. 어쨌건 제국주의 하지 말자. 그리고 전쟁하지 말고 무역을 하자. 그래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주름을 잡았는데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반공보다 반제국주의를 우선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공으로 미국이 이제 돌아서면서 바뀌긴 하는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만들 때 미국은 자기네들하고 같이 전쟁을 했던 영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보다는 소련의 입장을 옹호를 해줬어. 근데 막상 소련은 이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해. 케인즈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실제로 저 때는 영국의 대표로서 망해가고 있는 영국이라는 제국주의의 마지막 그걸 살려보려고 미국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케인즈니까 그나마 좀 덜했던 거고 왜냐하면 미국의 이 덱스터 화이트마저도 케인즈를 자기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니까 20세기 최대의 천재로 그 당시에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하고 함께 케인즈가. 그런 케인즈의 그 후광밖에는 영국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즈가 계속 밀렸고요. 이 힘의 논리니까 결국 미국의 원한대로 거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케인즈의 사상이나 이런 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케인즈의 사상이 그 당시에 완전히 그냥 지배했었고 그래서 덱스터 화이트나 이런 사람들마저도 강론에서 이제 맞섰던 거지 케인즈의 생각을 가지고 전후 질서를 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CBDC가 나오면 이 질서가 파괴돼.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그러니까 포스트 1945라고 부릅시다. 포스트 1945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미국의 이 항공모함 전대죠. 항공모함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에는 전투사단들도 있고 이제 순양함들도 쭉 따라다니죠. 이런 게 뭐 미국은 열 몇 개가 있죠. 이런 항공모함을 바탕으로 한 항행의 자유라는 거죠. 항행의 자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게 이 지정학이. 그래서 경제학에서 논하고 있는 포스트 1945 시스템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거나 굳이 말하지 않는 어떤 그 질서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하고 무역을 하는 질서는 스테이블해야 되거든요. 그 스테이블한 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그런데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지.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달리 부를 말이 없어. 미국에 의한 힘의 질서인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 구체적으로 항공모함이 경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런 주제를 이번 학기에 다룰 거예요.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트리핀 딜레마는 아주 쉬워요.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러 기축 시스템인데 어떤 나라의 국내 통화를 기축 통화로 삼았을 때 무역의 결제에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1960년대에 예일대학교의 트리핀이라는 교수님이 벨기에 출신인데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달이 돼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전달되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외국에 물건을 사오면서 달러를 주는 거거든.
우리나라에 반도체를 사면서 달러를 주는 거고 석유를 사면서 달러를 주는 거지. 그러면 미국의 물건도 또 달러를 좀 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총 넷으로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 양은 뭐냐면 미국의 경상적자야. 그러니까 미국 경상적자를 내야지 달러가 공급이 되는 거야. 이 경상적자가 누적이 되면 미국의 신인도가 낮아지니까 달러의 위기가 와, 달러의 위기가. 그래서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딜레마야. 그럼 미국이 달러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역 흑자를 내면 어떻게 돼? 중앙은행이 막 돈 막 빨아들여. 장기채로다가 막 팔아가지고 돈을 막 흡수해. 장기채권 막 팔아. 장기채권 가지고 여러분 편의점 못 쓰잖아, 그지? 응? 국채 막 팔아가지고 돈 막 흡수해. 그럼 어떻게 돼? 시중에 돈이 마르잖아. 그 유동성이 위기가 와.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역 흑자를 내면 전 세계에 달러 위기가 오는 거야.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다른 대체 수단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케인즈를 내가 막 여러 번 띄웠잖아. 그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가 포스트 1945 시스템을 고민할 때 미국이 무역 적자국으로 갈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 그때 미국은 압도적인 무역 흑자국이었어. 금도 제일 많이 갖고 있었고. 브레튼 시스템을 만들면서 뭐해서 덱스터 화이트 미국 대표하고 케인즈하고 씨름했냐면 근본이자라는 문제가 안 생겼냐. 근본이자라면 금이 누구도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금에 의해서 무역 불균형이 시정이 돼. 자연스럽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돼.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메이크센스한 거하고 단기간의 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 드는 말처럼 이자를 20%까지 주는 거는 사기다. 아, 그거 사기 아니야. 핀테크가 가려고 하는 이자율이 20%야. 연리.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가짜 이론이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론을 탐구하는 그 호기심을 억제한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위기가 오잖아. 공격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이퀄리브리엄에 도달을 못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매매가 들어오거든. 사자는 주문만 들어오거나 팔자는 주문만 들어와. 이것이 금융에서는 간혹 일어나.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가 대응을 해줘야 돼. 이거 대응 안 해주면 꼭 부러지는 거야. 원래 근데 이론적인 세계에서는 이럴 수 없는 거거든. 팔자는 주문만 들어오거나 사자는 주문만 들어오는 거는 이론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게 이제 다시 오르겠지. 뭐 이 가격이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이성이 작동 안 돼. 그럴 때는 딱 그냥 덮어야 되는 거야. 그냥 딱 프리징 딱 해놓고 아 우리 질서 있는 도산으로 가겠습니다. 관리형 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제는 관리형 도산을 하기가 어려워. 그죠? 코로나 같은 사태가 딱 벌어져. 근본이제 하에서.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금을 쓰고 있었어. 세계 화폐를. 근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져. 그래서 막 주식이 막 폭락하고 막 그래. 자동차 다 망하게 생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근본이자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심리가 다 위축되겠죠. 그죠? 그러면 돈을 안 써. 그럼 막 더 망해. 빚을 막 이제 회수해. 그러면 자산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 기업들이 부도 안 날라면. 자산을 막 팔아. 그럼 자산 가격 더 떨어져. 그럼 더 위축이 돼. 자산 팔자는 주문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케인즈 같은 사람의 아이디어는 유동성을 확 공급하자는 거지. 국가가 뒤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그런 몇몇 개 나라들이 유동성을 막 공급하면 사람들이 이게 안 망하는구나. 안 망하면 그다음부터 정상적인 심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파시즘이 나오고 이제 이 지구가 엉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때 위기를 넘겼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에 불만이야? 아파트 갖고 있고 코인 갖고 있는 애들만 부자야. 막 주식 갖고 있는 애들만 부자야.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인플레이션 통제를 해야 되겠지.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이제 심판자가 개입을 해서 게임의 룰을 바꾸면 모든 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절제 있게만 정치가 개입을 해서 딱 해결하고 그 넘어가면 어떤 자연적 질서에 맡기는 것이 좋은데 인간은 아직 그 솔루션을 못 찾았다고 봐요.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만들 때만 해도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는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 될지를 몰랐고 무역 불균형은 미국이 책임져. 그래서 채권 국가가 책임지라라고 하는 게 케인즈의 아이디어였고 채무국이 문제지. 채무국이 저축 안 하고 마구마구 그 사재 끼는 채무국한테 페널티를 줘야 돼 하는 게 덱스터 화이트의 아이디어. 왜냐하면 각각은 명분이 있었지만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덱스터 화이트는 영원히 채권국이 될 것 같은 미국을 대변한 거고 케인즈는 망해가는 제국의 대표로서 채무국이었던 영국을 대변해서 채권국한테 책임을 떠넘긴 건데 미국이 20년 만에 채무국으로 바뀌어. 만약에 덱스터 화이트가 트리핀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이게 결국은 기술통화로 하면 달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채무국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 케인즈가 야 채권국 책임이야 그러면 옳거니 채권국 책임이지 맞아 채권국 막 조져야 돼 막. 얼마 이상 채권을 막 누적 못하게 결국은 케인즈 말대로 미국은 뭐 하냐면 계속 채권국들 줄이 트는 거지 일본 서독 줄이 트는 거고 그 내용을 바로 이 다룬 책이 달러의 부활을 쓴 폴 보커 앨런 그린스펀은 관리를 한 거고 판을 바꾼 건 이제 폴 보커죠. 폴 보커 때는 이제 열매를 못 따고 이제 그린스펀 시절에 이제 열매를 따니까 우리는 그린스펀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다 알죠. 그린스펀 시절에 누적된 문제가 이제 2008년 위기가 왔으니까 실제로 달러를 구한 사람은 이 폴 보커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 폴 보커가 일본 자기 카운터 파트너였던 대장성 그 관료였던 교텐 토요호라는 분하고 쓴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이 출판된 거는 20년 전인데 우리나라에는 2년 전, 3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을 보면 이 폴 보커 미국 연준 의장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일본과 서독에게 요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달러가 지금의 위상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이 시스템이 포스트 1945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된 건 딱 처음에 만들어 놓고 딱 그게 거의 완벽한 질서였기 때문에 쭉 이어진 게 아니야. 문제 덩어리였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한 거야. 일본과 서독은 참 억울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자기네들이 전쟁하지 않고 국방비를 쓰지 않고 미국에 의지해서 해구산 아래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경제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야 근데 있잖아 이 포카판인데 야 이거 하우스가 지금 무너지겠어. 그럼 포카에서 많이 땄는데 그럼 하우스 유지하세요 하고 돈 주는 거지. 미국이란 플레이어는 하우스도 유지하면서 포커판에도 들어와 있어. 농구 게임으로 치자면 심판 겸 선수야. 좋죠? 상대방 되게 억울하겠지, 그지? 억울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서독하고 일본한테 야 니네가 그럼 기축통화 좀 맡아라. 응? 라고 이렇게 떠넘기기도 해.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게 서독하고 일본이야. 아 우리 안 할래? 기축통화 안 할래. 왜 그렇죠? 기축통화를 하겠다는 말은 기축통화를 하겠다는 무슨 뜻이야? 독일하고 일본이 무역 흑자국이야 적자국이야? 무역 흑자국이잖아. 그러면 엔화하고 마르크화를 이렇게 많이 외을 쓰게 하겠다는 건 뭐 아까 뭐라고 트리핀 딜레마가 하면 수입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야. 수입을 많이 해주겠으니까는 남의 나라 부를 그냥 쉽게 미국처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 나라 일자리를 수출하는 거야. 일자리를. 자기 나라에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뛰어난 어떤 스킬이 없는 사람이 그럴듯한 직장에서 노후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지. 그게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지정학 게임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참여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한국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이 지정학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 선택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지정학에 무관심하지. 그래도 되냐? 그러면 안 돼. 사실 지정학은 가장 근간이 되는 질서를 세팅하는 거고 한 번 세팅이 되면 3, 40년을 가요. 우리의 사회적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바뀌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냥 지정학이 그냥 다인 거지. 그 세팅이. 거기서 그 질서에 반해서 어떤 거를 한다라는 건 대체로 무의미해요. 허무한 일이야. 근데 대한민국에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더라. 참 안타깝다 이거지. 이게 이런 말이거든. 비트코인이 미국 가만히 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지정학적인 질서에서 비트코인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는 되게 좋은 질문이야. 그 질문이 빠져있는 전제들이 잘못된 거지. 야 뭐 지정학이 뭐 너 세팅되면 끝나는 줄 아냐? 역동적이다? 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자 오늘 원래 우리의 교재는 밀림의 귀환이에요. 밀림의 귀환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 결코 아니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무역은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개인의 권리도 점점 더 존중하게 되고 국가들 간의 비교적 평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지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질서는 어쨌건 우리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간에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지정학을 그냥 공기처럼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무관심해도 되는 거지. 알아봐야 바꿀 수 없으니까 무관심한 건 이해가 되는데 알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라든가 노후를 대비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이게 다 의미를 갖거든. 밀림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학이 귀환하고 있다. 지오 이코노믹스의 시대라고 믿었어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이런 경향이 되게 강했어.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제 지정학은 끝났다. 파워 폴리틱스 시대는 갔다. 이런 거지. 역사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죠? 지경학이 지정학을 대체할 것이라는 낙관. 끝났다. 억압적인 정보에 양립 가능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를 터득했다. 어떤 순진한 발상들을 갖고 있었냐면 번영하려면 자유화돼야 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민주화돼야 되고 번영을 선택해야 되고 민족들은. 그 대체로 다 서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환상을 깨게 해주는데 저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서구 국가들을 놀래킬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게다가 국방력도 키울 수 있다는 거지. 역사는 무목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역사는 어떤 섭리가 있거나 어떤 종착지가 있어. 섭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퇴보할 수도 있는 거죠. 저자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지난 75년이 뉴 노멀이 아니라 추세를 벗어난 예외라는 거예요.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국제 통화 무역 시스템이 뉴 노멀이 아니라 추세를 벗어난 예외로서 이제 곧 끝날 수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국이죠. 우리의 선배 세대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되게 짧았던 찬스를 아주 지혜롭게 잘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이 끝났을 때는 수단하고 비슷했거든요. 수단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체 GDP로는 전 세계 11위, 12위 하고 어쩔 때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면 러시아가 우리보다 올라가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올라가고 그래요. 이만한 나라가 생산한 거하고 이만한 나라 생산한 게 같아 지금. 전례를 찾아보기 없는 성장을 했죠. 자, 이제 바뀌고 있는 이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변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고민해볼 하나의 주제야. 중국이 국력의 성장과 국격의 실현을 위해서 동아시아 지정학의 판을 바꾸려고 해요.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아. 현상 유지에 만족하려면 대만을 놔둬야 되고 홍콩을 놔둬야 되는데 현상 변경을 원하죠. 그죠? 제1도련, 제2도련 막 긋고 있죠. 제1도련이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제1도련이 우리나라가 들어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내해야, 내해. 제1도련이. 제2도련은 괌까지 들어가. 100년 전에 일본이 꿈꾸었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꿈꾸었던, 실제로 점령했던 일본의 대동아예요. 제2도련이. 그러니까 지정학의 운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본이 아니면 중국인 거야, 그때. 미국은 얼굴만 바뀐 저거 상대하는 거야. 그때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좁혔더니 중국이 튀어나와가지고 괌 서쪽은 지네가 먹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혹은 응전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미국은 이미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을 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공모함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막 시끄럽고 벅적지근한 것 같아도 막 거의 지금 내전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지정학적인 그 룰이 세팅이 되면 그걸 쭉 다 가. 쭉 갈 때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동맹을 확인시키고 미국과 한국이 중국 견제의 지정학적 급소로 미국이 계속 한국에 이제 미군도 두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화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 전략을 짠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성격이 달라요.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이에요. 북박이 육군 중심이고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져. 큰 게임을 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사물을. 주한미군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얘네는 육군이 가서 붙박혀 있어야 되는데 우린 육군이 부족하거든. 언제나 미국은 육군이 부족해요. 유라시아 대륙계까지 투영하기 위해는 턱없이 부족해. 미국이 해군하고 공군은 뛰어나죠. 육군은 부족해. 근데 한반도에 육군이 붙잡혀 있네. 근데 이걸 전략적인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겠죠, 미국은. 근데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겠지. 만약에 주한미군이 원래 목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남진아의 모험에 대응하는 군사력이 주한미군이 한다면 한국의 어떤 정부는 지지할 거고 어떤 정부는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근데 주일미군은 성격 자체가 점령군이었어. 그래서 우리하고는 수시로 했던 그런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거를 주일미군하고는 안 하다가 1980년대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일
방위 조약이고 우리는 동맹인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이름이 달라요. 근데 주일 미군은 사실상 미국이 점령한 곳이야. 한 땀 한 땀 피를 흘려 점령한 것이지. 2차 세계대전 때. 그 오키나와 같은 데는 원래 미국이 점령을 해서 미국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1970년도에 일본한테 넘겨준 거지. 점령군으로서 있었으니까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너희 점령한 건데 우리나라라 왜 제국주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점령군처럼 안 하는 거지 이런 게 있는 건데 그 일본의 방위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상 일본 방위랑 무관하게 써요. 한국전쟁에 쓰였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도 병창기지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라크전까지.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미국이 오키나와를 잡고 있으면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에 있어서 통상로하고 자원이 오고 가는 데를 지키는 미군의 베이스는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주일 미군은 해군하고 육군이 없고 해군하고 해병대, 공군 중심이에요. 엄청 유연해. 그리고 일본의 태도하고 우리의 태도도 달려. 우리는 완전히 그 비대칭적인 상호 방위 조약이었는데 1980년대부터 계속 대칭적인 걸 요구해요. 일본은 그냥 무조건 우리는 군대 안 줄래. 우리는 귀찮아. 우리는 경제 발전만 할래.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군국주의 끝판왕까지 가가지고 나라가 핵폭탄까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보기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뭐 3불핵 해가지고 핵을 가지지도 만들지도 뭐 안 한다 해서 그걸 선언했거든. 일찍이. 좀 독특하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만 할게. 군대는 니네만 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미국이 1970년대부터 일본 애들이 좀 맡아주면 좋겠는데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베트남 전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일본 보고 내가 군대 좀 키워라 그러면서 이제 대중국 견제에 일본이 앞장서 줄 거를 요구하죠. 일본은 미국한테 대등한 입장을 요구 안 해요. 일체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군이 가는 곳에 일본군이 가고 그래요. 지금 작전을 하면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느끼기에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효용이 높아요? 주일미군의 효용이 높아요? 주일미군 효용이 높겠죠?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고 주일미군은 철수 안 해요. 원래 미국의 대전략이 뭐냐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생기는 이후로부터 계속 철수 얘기가 나와. 계속 지금까지. 철수를 계속 진행해. 그리고 철수를 계속 진행하다가 일이 자꾸 터져. 그래 늘려. 또 일이 터져 또 늘려. 또 멈춰. 그러면서 계속 주려는 가. 우리는 이제 학자들이 만든 국제정치학을 하는 거예요. 전 학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책에 근거해서 할 건데 이 책들이 이제 결국 논문을 묶어놓은 거니까. 음모론은 이제 뭐냐면 음모론은 몇몇의 엘리트들이 미국을 다 지배하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만큼이나 미국도 복잡하겠죠. 미국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을 이해하는 건 한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했는지, 왜 베트남전에 미국이 참전했는지, 왜 이라크전에 미국이 참전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또 미국 때문에 이 전 세계 질서 판도가 바뀌는 거거든. 그럼 미국이 음모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정평 있는 존경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새 얼굴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새 얼굴. 첫 번째는 이분인데 이분이 윌슨 대통령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 윌슨이안이라 그러는데 윌슨 대통령보다 더 윌슨이안인 사람은 카터라고 보시면 돼요. 카터. 그러니까 이걸 이상주의라고 그래요. 이상주의.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상남자처럼 생겼죠. 진짜 상남자예요. 저분은 이제 잭슨이라고 부르고 이제 저분 잭슨이안 입장이라는 게 있어. 저기 오른쪽은 대통령이 아니야. 저분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만 중남미에 있었던 영국령에서 점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미국 초대 재무장관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해밀턴. 중앙은행을 만든 사람이 지금 미국에. 그 해밀턴이 결투로 죽었죠. 대통령 못하고. 저 해밀턴은 아주 냉철한 사람인데 마키아벨리즘을 대변하죠.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해야 된다. 미국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외교를 해야 된다. 현실주의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정을 가르칠 때 나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사실 지정하고 쪼리면 저 현실주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자들은 다 현실주의자라고 봐도 무방해요. 나머지들은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정치가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걸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제대로 된 이제 학문적인 세팅은 저 현실주의야. 현실주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행태를 관찰할 때 어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 거지. 야, 미국이 뭐 우리나라에 뭐 정의를 해서 갖겠냐. 지네가 이익이 되니까 갖겠지. 이게 현실주의.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멀로 독트린은 아시죠? 당시
서반구, 북미하고 남미에는 스페인 영도 있었고 프랑스 영도 있었고 유럽의 열강들의 힘이 엄청나게 미쳐 있었어. 멀로라는 대통령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스스로 잘 나갈지도 모르는 이상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이 선을 긋고 야 서구 열강 니네는 일로 오지 마 여기 우리 문제라고 선언한 거를 멀로리즘이라고 안 하고 그걸 이제 잭슨이안 이렇게 불러요. 이분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결투를 7번 해서 7명을 죽이고 대통령이었어. 이분은 죽었을 때 몸속에 총탄이 두 발 박혀 있었어. 한 발은 결투 때 박힌 거고 한 발은 암살 당할 뻔했었지. 완전 상남자. 건들면 죽인다. 응징하는 미국이에요. 응징하는 미국을 상징해요. 서부 개척의 이 선봉이었는데 인디안들하고 협상을 했다가 인디안들이 조약을 깨고 백인들을 죽이잖아. 그러면 씨를 말려. 잭슨이 가갖고.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부 인디안 씨를 말린 게 아니라 저 잭슨이 그랬어. 잭슨이. 또 어떤 얼굴이 있냐면 그 당시 파격적으로 이게 민중들이 선출했거든. 파격적으로 엘리트들만 갖고 있었는데 백인 남성들한테 보통 선거를 실시해버려. 그다음에 중앙은행 엄청 싫어하고 엘리트들에 관련한 것들 뭐 금수저들에 관련했다 그럼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잭슨. 지금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랑 비슷해. 트럼프랑 주장하는 바도 비슷하고. 그 미국 대통령은 이 삼각형의 변주곡이라고 보면 돼.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쓴 미국의 외교가 필요한가에 이제 구도가 나옵니다. 미국의 정치의 특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럼 그렇게만 말을 하냐. 저 해밀턴은 이익만 얘기하고 윌슨은 이상만 얘기하고 미국의 정신, 전 세계 자유와 평화 이것만 얘기하고 저 잭슨은 미국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 라고만 얘기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단순하지 않듯이 이분도 단순한 분들이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떤 도식을 볼 때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진짜로 이랬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섞여 있겠죠. 다만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떤 행태를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인식틀이 서로 이렇게 왈츠를 추면서 만들어내는 변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지정학을 냉철한 머리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니까 변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묻겠습니다. 기준으로. 이 둘이 합작을 많이 해. 이 둘이.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걸 아주 혐오해. 뭐 힘의 역학, 균형?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이 둘은 세계를 성과 악으로 봐.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제한전쟁의 개념이 없어. 지든가 이기든가야. 이런 분이 제한전쟁 할 뿐이 아니잖아. 그치? 여기도 없어, 여기도. 이게 이상주의 갖고 있는 이제 단점이거든, 이상주의. 저기 냉철하지, 저기는. 저기 딱 국익 따져가지고, 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 왜 거기 들어와서 얻을 이익이 뭐지? 없잖아. 왜 보내? 그냥 무기나 보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하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제일 초딩이다. 난 여러분들이 어른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딩들하고는 도저히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국제정치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질서인 거야. 중력이 작용하듯이 우리가 달에 가면 달에 중력이 있고 여기 있듯이 이건 있는 그대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하지. 우리의 선악에 맞느냐. 우리 조선이 그래서 망한 거야. 지들이 뭘 한다고 말해. 지들이 선악을 만들어내고 우리한테는 그 권리가 없어. 그거에 진짜 오만한 거야. 이게 겸손한 거. 오케이? 자, 이 둘은 얘하고 뭐가 다르냐면 얘는 이렇게 믿어. 위스는. 이게 듣기에는 여러분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 거야. 사람들은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의 가능한 공동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우리가 섬세하게 노력을 하면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고 제도를 통해서 영구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보편주의라고 그래, 보편주의. 이 둘은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네. 인간이 얼마나 다른데. 야, 인디안하고 우리하고는 뭐 같은 게 없어. 잭슨 아저씨. 해밀턴. 그 보편주의, 그게 말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 세상은 니네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해. 아무리 있잖아. 우리가 설득하려 해도 우리 말 안 들어. 보편주의하고 특수주의. 이 둘은 특수주의로 같아. 자, 이게 중요한데, 이 둘은 상극인데, 사실. 이 둘이 주로 싸워요, 이 둘이. 그리고 이 둘이 주로 싸우고, 여기서 이제 광을 팔아. 그래서 이제 하나 정하는 거야. 이게 놀랍게도 3분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거야. 여기 둘이 싸우고 여기 광을 파는데, 고립주의자라고도 하죠.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싸우지만 공통점이 있어. 미국 바깥에 미국의 이해가 있다는 거야. 미국의 문명이 미국 안에만 있진 않다. 유라시아가 전부 빨개지고 공산당이 다 접수하거나 아니면 유럽은 전부 독일이 먹고 아시아 태평양 전부 일본이 먹고 이러면 우리 미국은 그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상주의. 그래서 1차 세대는 나가고 2차 세대 나간 거야. 저기는 우리가 외국하고
무역도 하고 통상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원자재도 받고 물건도 팔지. 미국 바깥에 우리의 이해가 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야, 왜 복잡하게 그 야만적인 애들하고 자꾸 상대해. 그냥 우리 나만 넓잖아. 자급자족도 충분히 가능해. 우리 일자리도 지키고. 그냥 여기 있어. 그리고 쟤네들이 막 시비 걸잖아? 그럼 응징하면 돼, 가갖고 그냥. 미사일 쐈어? 그러면 해군 조져, 그냥. 게릴라? 그러면 그냥 마을 없애버려! 이 세 가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 질서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해석 틀인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의 수사를 보면 다 있어. 이분한테도 이상이 있고, 미국의 이해가 있고 다 있는데 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이 편의상 이렇게 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상주의, 저기는 현실주의, 그 다음에 이거 고립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왜 현실주의자하고 결투해가지고 죽었을까? 안 되는 거지. 현실주의지만 자기는 자기한테 낭만적인 거지. 진짜 자기가 이게 현실주의라면 나 결투하기 너랑 내가 뭐 게임이 되겠냐? 하는 거지. 이분이 정말 충실하게 낭만주의자로 한 거지, 그지? 총알 2개 박혀서 죽은 쌍남자 잭슨.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제도 자체하고 싸움을 한 대통령이에요. 아주 재밌는 대통령인데 미국 외교에서 이익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금기어야, 금기어.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러야 된다.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적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케네디 말이에요. 미국은 자유의 추구에 있어서 이익은 없고 친구들만 있다. 미국의 자의식이야. 자기는 셀피시하지 않다는 거야. 굉장히 우리 이타적이다. 반면에 미국하고 똑같은 영어 쓰고 미국이 우리는 이랑성 쌍둥이 가치는 보잖아요. 그죠? 영국은 제국주의 전성기 때 파머스턴 자작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세기 중반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국은 어떤 친구도 없다.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상이 대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아무리 현실주의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명분을 얘기하지 셀프 인터레스트 얘기를 안 해. 금기어야, 금기어. 미국 제국주의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무기는 히포크레스야. 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러잖아. 이선자들. 응? 그 공격은 포인트를 놓쳤어. 미국의 진짜 지루한 바로 이거야. 자, 미국 정치가는 이타적인 명분을 많이 얘기해요. 뭐 지금 기후 협약도 그러고 뭐 지구를 지키잖아. 다 지구를 지키잖아. 뭐가 문제냐?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문제야. 이게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야. 왜 진심이라는 게 문제일까요? 모든 나라는 전부 자기 이익에 기반해서 외교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러면 상대방들도 그 합리적인 걸 예상하잖아. 근데 미국은 진심이라니까. 그래서 예측 불가야. 합리적인 사람들은 말이에요. 상대방 힘보고 타협을 하잖아. 근데 상대방을 이익으로 딱 규정을 해? 그럼 타협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베트남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 자, 하나씩 까고 있는 거야, 내가 삼각형을 지금. 국익 위주의 힘의 균형 정책. 현실주의는 국익을 중요시 여기는데 힘의 균형이야. 정치적으로는. 밸런스 오브 파워죠. 미국이 그렇게 가요, 지금. 밸런스 오브 파워의 문제는 뭐냐면, 최대 허점은 뭐냐면, 미국이 상대하려는 적이 있어.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었고 2차 세계 때는 히틀러, 일본이었는데 적에게 미국의 행동 방향을 예측하게 만들어줘. 이 합리주의가. 너무 합리적이다 보니까. 저렇게 잭슨이나 윌슨 같으면은 저 새끼들 저거 진심이야. 저거 위선자야. 뭐 그러고 막 잭슨 쟤는 정말 예측이 안 되네. 막 이러는데 해밀턴 같은 사람은 너무 예측이 되거든. 이거 미국의 이익이잖아. 그래서 모태똥하고 스탈린이 김일성이 와가지고 제발 허락해주세요. 나만 쳐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야 진짜 미군 안 올까? 그때 김일성이 미군 절대 안 옵니다. 미국은 절대 안 와요. 스탈린이. 미국이 오면 진짜 곤란한데? 라고 진짜 했거든. 기록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모태똥마저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미국 안 와. 이쪽에서 쳤거든.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 조지 캐넌이라는 현실주의 외교 전략가가 짠 그 세팅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 만약에 내가 현실주의자인데 내가 나한테 있는 자원이 무한정하다면 그거는 미친놈이야. 이상주의자들은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수단은 나와. 목적이 중요한 거지. 그지? 응. 잭슨이야는 뭐냐?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지. 네가 나를 공격해. 넌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현실주의자들은 내가 이상이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활적인 거. 이거는 진짜 꼭 지켜야 돼. 이거는 주변적인 거야. 지키면 좋지만 위기에 빠지면은 뭐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익이 아닌 영역. 이렇게 해놓으니까 적들도 예측이 되는 거야. 한반도가 사활적 이익이 아니었거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이걸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미국 입장에서 보는 거야.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 미스터리거든? 근데 여기 와갖고 엄청 후회해요 또. 그게 미국이야. 정권이 바뀌잖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한국전쟁 때문에 바뀌어. 엄청 후회하는데 또 10년 있다 베트남에 들어가서 또 후회해. 골 때리죠. 똑같은 후회를 해.
그러니까 목대똥이나 김일성이 합리적으로 출연한 거야.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면 안 들어와요. 뭐 안 들어오기는 바로 트루먼이 잠자다가 보고받고 들어가! 7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들어왔어. 갑자기 트루먼이 말이야 현실주의 정치가였는데 잭슨이 된 거야. 네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합리주의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노바디라는 영화 봤어요? 노바디라는 영화? 노바디는 이제 잭슨이 아니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 잭슨이 아니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아저씨가 되게 평범해 보이면서 노바디야. 평범해 보여. 이 사람 와이프도 썬바디고 이 주변 다 썬바디인데 이분만 노바디야. 근데 그 영화의 주제는 노바디인 노멀한 미국인들이 진짜 썬바디다라는 거지. 그 엘리트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지.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에 러시아 갱들이 딱 타가지고 여자를 딱 괴롭혀. 이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자기가 망신을 당했는데 복사로 딱 갔더니 데스퍼리티한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강도질을 한 히스패닉들이야. 애기가 있어. 그래서 응징하러 갔다가 그냥 응징을 못하고 나와서 벽을 딱 치거든? 그 버스를 딱 탔는데 러시아 갱들이 여자를 괴롭혀. 기도를 해. 제발 더 괴롭혀라. 넌 죽었다. 그래서 버스 문 닫아놓고 혼자서 7명을 피떡을 만들어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혼자 싸워. 홈 언론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가 나오는 게. 그게 미국의 정신이야. 미국은 혼자 싸워. 건들면 싸워. 혼자 싸우는 거야. 이 영화의 마지막이 뭐냐면 세상을 불태우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야. 할래? 하자! 이런 거야. 러시아 갱하고. 조지 캐논이라는 냉전을 세팅한 현실주의 전략가는 적을 상대하기는 아주 단순하다. 싸우든가 합상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큰 골칫거리는 친구를 상대하는 거다. 미국이 그 골칫거리를 또 하나. 지금 70년 동안. 미국을 괴롭히는 건 친구들이지 적이 아니야. 적은 깨끗해. 왜냐하면 가서 패든가 협상하든가 성급든가. 그러니까 이런 잭슨이안들은 말이야 친구 많이 안 두고 싶어해. 복잡하잖아. 그냥 너 적이야? 그럼 후드로 패면 되는 거야. 그리고 손 딱 긋고 넘어오지 마라 이러면 되는 거야. 미국의 새 얼굴이야. 이거의 단점이 뭔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영화 보시면 아세요. 이게 단점이 뭘지는. 멋있긴 하지만 이거는 세상을 불태우겠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너가 나를 휴밀리에이트해? 네가 나를 모욕했어? 너는 죽은 거야. 나는 30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왜 미국이 꼭 일본한테 핵을 써야 됐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BBC 다큐멘터리 2차 대전도 좋은데 다 보고 했는데 합리적인 설명들이 일본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합리적인 설명들이. 알아요. 봉쇄할 때 죽을 숫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영화 보고 깨달았어. 왜 합리적으로 물어봤을까? 핵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잖아. 진주만. 맞았잖아. 응징해야 되는 거야. 미국의 잭슨이한 얼굴이 나온 거지. 맞아봐, 새끼야. 거야. 그리고 연락 후에 지금까지 후회하잖아요. 핵은 쓰면 안 돼. 미국의 새 얼굴 아시겠어요? 이 새 얼굴이 만들어내는 견주가 바로 지금 미국 시대의 세계 질서예요. 미국의 본능은 역의 offshoring 밸런싱이에요. 이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야 돼. 미국의 모든 정치가든 사실 이거를 기본값으로 알고 있어.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서반구가 이렇게 있고 유라시아가 딱 있어. 그래서 멀로처럼 이렇게 딱 이 서반구에 다시 말해서 남북 아메리카에 유라시아의 어떤 해군력이나 공군력이나 육군력이 투영된다. 그러면 이 셋은 전혀 차이가 없을 거야. 똑같이 반응할 거야. 이상주의 미국의 얼굴도 격퇴. 고립주의 미국은 더더욱 격퇴. 현실주의 미국도 격퇴.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이거는 새 얼굴이 고민을 안 한다니까. 이해가 되죠? 왜 고민 안 할지. 그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거는. 이익적 측면, 자존감의 측면, 이상의 측면 전부 안 돼. 왜냐하면 미국은 특별한 민주주의와 이 자유주의를 보호하도록 특별히 신에게 선택돼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이상이야. 어떤 나라의 국민들도 그런 생각 잘 안 해. 근데 미국은 계약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특별한 소명 있는 나라라는 걸 진작에 믿는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다 위선으로 보면 안 돼. 미국에서 이거는 진심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꽃빵 있고 비웃어도 미국은 특별해.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게 특별한 게 우리에게 현실이고. 부시의 행정부 말기에 부시가 온갖 걸 다 했잖아. 아프가니스탄도 때렸고 9.11? 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넌 잠재적이야. 때렸잖아. 그 부시마저도 러시아의 푸틴이 그루지아가 침략한다 그래서 그루지아를 침공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서반구가 이렇게 있으면 서반구의 여기 성까지는 이 세 얼굴이 똑같은데 또 거꾸로 바다를 건너서 유라시아의 중심부 소련의 변경에 대해서도 똑같아. 셋이. 어떤 이상주의도 야 우리가 소련이 조지아를 쳤는데 가서 우리가 민주주의 실현하자 말 안 해. 어떤 잭슨이안도 야 거기까지 가서 응징하자 말 안 해. 현실주의는 더 말 안 하겠지. 왜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왜 능력이 안 되죠? 유라시아 지도를 펴놓고 유럽하고 극동아시아를 빼놓은 이 대륙의 중심부까지 투사할 뭐가 없어? 육군력이 없어. 미국은 해양 세력이야, 해양 세력. 유라시아 대륙을 딱 볼 때 미국의 정책은
밸런스야, 밸런스. 얘네들이 밸런스를 잡도록 여교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면 셋이 의견이 다를 때는 언제야? 한반도, 베트남, 이라크, 우크라이나도 내가 보기엔 별로 안 빡 터지는 것 같아. 그냥 놔두는 것 같아. 뭐, 진군 앞으로 하는 거 없잖아, 지금 미국에. 그죠? 서유럽은 다르겠지. 여기서는 이제 이 셋이 주장이 다 다르고 여지가 있죠. 근데 유라시아 파워가 남북 아메리카로 들어와 셋이 똑같을 거고 얘네들의 힘의 한계가 바로 그 소련 주변 변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건드려. 갈등이 첨예하지 않아요. 트루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편주의를 포기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보편주의를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미국적 양식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독일이 다스리던데 일본이 다스리는데 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이제 소련을 봉쇄해야 되는데 루즈벨트가 너무 소련한테 허허실실해가지고 소련이 너무 스탈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거를 트루만이 넘겨받고 엄청 자기 선임자를 욕을 많이 했을 거거든. 아, 저 스탈린 저거 믿을 만한 놈 아닌데 루즈벨트는 진짜 스탈린 너무 믿었어. 막 이렇게 됐거든. 스탈린이 막 동구 유럽을 막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이제 보편주의, 아무리 인권을 무시하고 티토 같은 경우 유고슬라비아에 근데 얘가 공산주의에다가 반대파 40만 명을 학살했는데 얘 문제 삼지 마. 왜냐면 얘가 지금 소련하고 맞서주잖아. 티토이즘이라는 게. 소련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유고슬라비아에다가 공산정권 딱 수립했더니 공산주의자지만 민족주의자라서 모스크바 말 안 들어. 아싸, 이거 서강이다, 이거 서강. 서강에 빛이 비친다. 그러면서 야,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버버하는 과정에 중국이 공산화돼 버렸네.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조야가. 니네는 중국 공산화된 동안 뭐 했냐? 이 바보들아, 막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여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완전히 현실주의죠. 내정 간섭 안 하고 입맛에 맞는 정치 세력을 선택하지 않았다. 일본 점령 정책을 분석한 국무성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 미국은 일본을 비롯해 그 어떤 외국 국민들에게도 친서구적인 성향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힘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편주의 포기한 거야. 그 트루만이 보편주의를 포기했고 루즈벨트가 소련을 품었던 거는 이런 거죠. 미국이 육군력이 부족하니까는 소련이 나치하고 싸웠어야 되는 거지. 미국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 잘하는 걸 목적을 위해서. 미국은 기술과 물자가 풍부하니까 이게 그 민주주의의 병참이란 말이 있거든요. 민주주의자 세력을 나치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한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 만들어줄게. 우린 돈 빌려줄게. 무기 대여해줄게. 이런 거거든. 육군은 없으니까 안 보내고. 그 대신 소련이, 로즈벨트도 이해가 되는 게 소련을 구슬른 거지. 그래서 소련이 나치하고 싸우길 바랬는데 나치하고 평화협정을 맺죠. 불가침을. 그러다가 나치하고 이제 소련이 싸우면서 소련한테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루즈벨트가. 루즈벨트의 참모들이 소련을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고 스탈린은 더더군다나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그랬는데 계속했어요. 왜냐? 미국은 유라시아에 육군력을 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히틀러를 정리한다거나 대륙에 있는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정리하려면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거든. 실제로 이건 성과가 있어서 총 결산해보면 미군 병사 1명이 죽는데 독일 병사 17명이 죽었고 소련 병사는 70명이 죽었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성공했을까? 미국의 버릇인데 2차 세계대전에서 잘 보세요. 역의 균형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정책인데 히틀러를 타협을 안 했잖아. 프랑스에서 후퇴하고 야, 니네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 했잖아. 일본을 미드웨이에서 박살낸 다음에 일본은 계속 협상을 원했거든. 유리한 곳에서 협상하려고 버티다가 회고를 맞은 거야. 일본, 중국에서 나오고 만주는 오케이. 한반도 오케이. 대만도 그래. 니네가 가는 게 더 낫겠어. 그 대신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냥 다 작사를 냈어. 미국은 있잖아요. 뿌리 깊게 반제국주의적 정서가 있었어. 이 제국주의하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힘들었다 생각이 있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영국 제국주의를 살려주기 위해서 했다? 말이 안 먹혀. 미국이 공식적으로 영국 제국주의를 해체를 요구해, 영국한테. 그 제국주의 해체됐으니까 세계가 좋아졌겠네? 미국의 이상주의는 늘 이 불행을 만들어. 생각이 없는 거지.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뭐냐면 진공이 없는 거거든. 미국은 결국 프랑스, 영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해체한 곳에서 7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일본하고 협상했다. 그러면 6.25가 필요해, 안 필요해? 만약에 미국이 영국하고 프랑스 제국주의를 그렇게 개떡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베트남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감당도 못할 짓을 만들어 놓고 거기 70년이 발이 묶여. 그거이 미국이야. 왜? 미국에는 새 얼굴이 있거든. 지극히 냉철한 현실주의가 있고 맞으면 응징하는 잭슨 아저씨가 있고 우리의 인간은 말이야 이상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갈 수 있어. 국제기구 만들고 UN 만들면 의회 비슷하게 돌아갈 거야. 국제법 만들어서 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바다도 선을 긋고 각 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라들이 말을 안 듣네. 결국은 누가 나서야 돼? 우리가 나서네. 이게 이상주의야. 역사를 고민할 때는 대체 역사를 고민해야 돼요. 미국이 만약에 일본하고 적당한 데서 타협을 했고 역의 균형을 위해서 독일을 적당하게 그냥 봉쇄했다면 소련이 안 돼요. 소련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소련을 눌러줘야 될 프랑스나 독일이 피떡이 됐기 때문에. 소련은 시베리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야. 시베리아는 소련의 그냥 병참인 거야, 병참, 자원에.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얘네들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강하면 쪽도 못 써.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피떡이 되면 일로 진출을 해, 일로. 만약에 일본을 내버려뒀다면 모태통은 중국 통일을 못했을 거야. 중국은 아마 상당 부분은 국민당 손에 있었을 거라고. 소련도 만주로 못 내려왔고. 우리는 뭐 일본말로 강의를 한다거나 뭐 그러고 있겠죠.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가 없고 민족주의 세례를 받은 더군다나 여러분들하고 이 소통을 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흥미진진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